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에 코로나에 확진된 청해부대원들이 오늘 저녁 입국합니다. 도착 직후 장병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격리시설, 치료시설로 향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감염 사태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하겠다, 장병들 치료에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초기 대응 왜 못했을까요? 왜 때를 놓쳤을까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연기됐습니다. 10월 10일 단 한 명의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공방 뜨겁습니다. 친인척도 검증하라, 단톡방 비방, 도적농단이다. 계속 거칠어져만 갑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두드러집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다 얘기하고는 120시간 일하고도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논란이 커지고만 있습니다. 대선 분위기 최가박당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엔 대홍수, 북미엔 큰 산불, 시베리아엔 폭염, 베이징엔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례 없는 기후재난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앞으로 더 자주 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전 세계 누구도 안전하지 않는 기후위기, 폭우와 폭염, 산불, 이 기후재난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과학자 김백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덥죠? 한증막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폭염 다 잘 피하고 계신가요? 소나기 피하셨죠? 소나기 또 내렸습니다. 막 퍼붓더라고요. 한여름이면 이런 또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밖에서 일하는 분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위에는 좀 짬내서 그늘에서 쉬시면서 일했으면 합니다. 좀 쉬시면서 하십시오. 주진우 라이브에 문자 주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진국, 후진국, 기후재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금이라도 지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 나누겠습니다. 마침표님께서 완전 팬 됐어요. 전달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주진우 라이브를 잘 들으신 거 맞는지, 좀 상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죠? 전달력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좀 부족한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 나갑니다. 햄버거 세트 받아가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듣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줄지 않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확진자 1278명이 나왔습니다.
2주째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비하면 1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다소 줄어서 오늘도 833명이 나왔는데요. 비수도권에서 늘고 있잖아요. 네, 비수도권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09명이 나와서 이 전체 확진자 대비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2.9%까지 올라갔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봐야죠. 네, 이 수도권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휴가철에 겹치면서 비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이 강원도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강릉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부산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제주도는 어제부터 3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입니다. 부산, 강릉, 제주 이렇게 휴가지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해부대 방역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네,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이 감기 증상이 있는 장병이 나왔음에도 당시 부대에서 감기약만 줬을 뿐 신속한 보고나 검사,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일주일 넘게 합참에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고요. 예. 신속 항체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좀 부정확해서 이 초기 감염 여부를 제대로 감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자체도 없었고 또 국방부는 파병부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질병관리청은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등 이 정부 부처 간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면서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해외 파병부대도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사과를 했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김홍빈 대장 실종 상태입니다. 네, 그제 이 히말라야 산맥의 브로드피크 등정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계 최초로 장애인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달성한 이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이 브로드피크 하산 중 실종됐습니다. 김홍빈 대장은 어제 영시경 그 해발 7,900m 부근에서 크레바스를 통과하다 조난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위성 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 등반대가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이 작업이 끝내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이 현지 당국에 곧바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고요. 파키스탄 군 소속 헬기가 수색에 동원될 수 있도록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동행 취재 중인 KBS 카메라 감독님이 계십니다. 근데 파키스탄 고산지대라 연결 상태가 불안정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식 KBS 카메라 감독 나와 계시죠?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카메라 감독 손형식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전화 받으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 파키스탄 카라쿨람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베이스 캠프이며 고도는 약 4,900m입니다. 4,900m면 네. 네네. 네, 4,900m면 숨쉬기가 좀 쉽지 않죠? 숨쉬기가 좀 어렵죠? 물론 적응이 되면 괜찮지만 네네 어렵습니다. 한 걸음 뛰기도 어렵고 옷 지퍼를 올리거나 신발끈을 묶을 때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14자 등반에 동행하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스카르두까지 와야 되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5일 동안 77km를 걸어서 와야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예. 저는 베이스 캠프까지 같이 동행을 했고 베이스 캠프 이상으로부터는 전문 산악인인 김홍빈 대장님과 유재강, 정우연, 정득채 대원님 그리고 KBS 촬영감독 정하영 감독님이 저희 대원 5명이 정상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산길 베이스 캠프에서 네. 연락 및 촬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산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네, 그 현지 날씨 사정이 급변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7월 17일을 목표로 등정 시도를 하였습니다. 원래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에서도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14일 새벽 0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베이스 캠프 1, 캠프 2, 그리고 캠프 3, 캠프 4까지 도착을 해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하루 정도 스테이를 하다가 네. 18일 오후 16시 58분에 정상 등극에 성공했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는 오전 중으로 정상을 서밋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날씨가 안 좋아져서 오후에 등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산길이 밤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밤길이 되자 앞쪽에 먼저 하산을 하던 러시아 여성 등반 대원이 줄에 매달린 채 조난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그 하산길이 조금 막히게 되었고 김홍빈 대장님은 이를 우회를 하려다 조난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조가 되지 못하고 밤을 지새워 혼자 새벽까지 기다리다 새벽 5시 55분경에 위성 전화로 한국으로 통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캠프 3에 있는 러시아 다른 등반 대원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여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네. 구조 요청을 하여 러시아 등반 대원이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그때까지 발견했을 때 김홍빈 대장님 상황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구조 대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 정도로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구조를 하다가 대장님을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구조를 하다가 15m 정도 네. 네네네. 대장님을 15m 정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네. 15m 정도 끌어올리고 대장님은 손가락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용 주마를 만들어서 주마는 등단기라서 한쪽으로만 작동하는 로프에 걸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네.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올라오다 줄이 텐션이 약해지고 중국 쪽으로 대장님이 추락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 네. 그 이후 사람 육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였고 거기에 고도가 이미 7,900m 정도 되는 위치라서 구조를 하는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해지는 상황이라 구조대들도 한참을 대장님을 수색을 하다 더 이상 찾지 못하고 그 구조대원도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처음에는 대장님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이스 캠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2시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나 파키스탄 정부에서 빨리 구조 작업을 벌여야 될 텐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서상표 파키스탄 대사랑 직접 현지에서 통화를 하였고 파키스탄 대사께서 현지 헬리콥터 지원을 바로 승인을 하셨고 그리고 현지에 김오연 참사관을 급파를 했습니다. 지금 현지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에 헬리콥터를 사실은 뜨지를 못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너무 나빠서 육안으로 지금 C2 캠프 2 이상은 완전히 화이트아웃 상태입니다. 하치압도 분갈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가 전혀 뜨지 못해서 저희는 베이스 캠프에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해서 등반을 했던 정하영 촬영감독 그리고 정득채 대원은 지금 캠프 3면 7,150m 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도 하산을 베이스 캠프로 부지런히 하산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후 혹은 저녁 때가 되면 베이스 캠프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홍빈 대장님이 장애를 가지고도 인간 승리 스토리를 보여주셨고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김홍빈 대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분명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같이 힘을 내면 좋겠다는 메시지였고, 평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한다. 본인은 등반할 때 아무런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온전히 등산에만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지냈던 분인데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기도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주시고요. 손영식 카메라 감독님도 조심히 돌아오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병성님께서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같이 갑시다 님께서는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대통령의 일본 방일이 지금 취소됐는데 외교부 차관은 일본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관 외교부 1차관이 오늘 한일 외교부 차관 협의차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이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서 소마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발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종관 1차관은 이 발언의 본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것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라면서 우리가 요구했듯 응당한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협의에 대한 질문에 이 정상회담 성과를 올릴 만큼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라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그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네. 이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자는 주장은 맞고 또 일주일에 120시간이면 이 주말 내내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7시간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많이 일하네요. 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동을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퇴행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고 김영배 최고위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부품이다라고 반박해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권이 논란을 자꾸 왜곡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120시간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라면 국민들의 여론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치인이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냥 그 테두리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주 52시간을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120시간까지 늘려놨습니다. 네.
자, 논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깨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깨 통증 등의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한 2019년 그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요.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20일 만에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입원의 퇴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면 얘기가 있었고요. 가석방 얘기는 뭐 다른 분한테는 가석방 얘기가 있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나왔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서 지난 4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민정비서관을 한 사람 중에 우병우란 분이 계셨어요. 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검찰에서 꼼짝도 못하고 사정기관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유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인사를 하거든요. 지금도 인사는 검찰 고위층이나 이 사정기관의 인사를 청와대 민정에서 하는데 민정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정권하고는 상당히 다른 정권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빚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체됐더라도 성실히 갚은 분들 구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이 최고 법정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그 이자 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면서 이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민들의 숨통을 좀 튀어주기 위한 노력 같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 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1조 3천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부실 채권 인수 그리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다만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이 검찰은 로비 의혹 등 규명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정도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못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 안 했을까요? 민정비서관도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에서 말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수도권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송파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달래내곡에부터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도 한남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미산아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월곡램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이 일대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시사천재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을 위한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내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에서 이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됐다. 당근과 시금치는 아직 밖에 있다. 밥에 나물 고기 고명을 넣어서 참기름과 양념으로 비빈 이 음식은 뭘까요? 힌트. 전주에서 유명해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청해부대원 장병을 실은 공군 급유 수송기가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조원 301명을 수송기 2대로 수송하고 전원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례 없는 집단 감염, 피할 길은 정말 없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파병 병사들을 위한 대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국방위원장님께서 보기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명령을 받고 이영만리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청해진 부대 34진 장병들이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상당히 매우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른 조직도 아니고 한치의 오차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나 군 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도착을 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원들의 치료나 이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의 원인은 뭡니까? 사실 이제 함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제 밀폐되고 3mm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또 초기에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단순 감기로 판단했던 게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제 월 한 2명 정도는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냥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청해부대 의료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진단을 해보고 감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이게 다소 처치가 늦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PCR 검사를 이제 아마 검사를 한 결과 6명이 먼저 발견이 됐고, 그로부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산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외국에 파병 보내는 군인들인데 이거 백신 맞춰가지고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게 문무대왕함이 간지가 2월 달이거든요. 이제 백신 맞기 전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제 국방부의 해명이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작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월 말부터 백신을 맞게 돼 있고, 또 장병들에 대해서 또 다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부대, 그러니까 해외 파병 부대가 4군데가 있는데 동명부대라든지 아크부대라든지 한빛부대는 다 이제 조치가 됐단 말이죠. 다 맞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해부대만 이제 함상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이제 화이자를 맞게 되면은 이제 콜드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부겸 총리, 서욱 국방부 장관 사과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 밝히실 예정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방위원회에 소집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26일 날 월요일 날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왜 초기에 그렇게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백신 접종은 조치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치료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저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요구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26일 날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열어서 보고를 받아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지난 4월에 해군 고준봉 함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있었고 집단 감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확하게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해진 부대에 대해서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우의 수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국적군과 사령부와 협조해서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소 무사 안일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그 이전에 파견됐던 청해부대 그리고 다른 배들 이렇게 다 그 작전에 투입하고 작전 수행했는데 집단 감염 없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작전 구역이 그 전에 구역보다는 다른 구역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또 보급과 관련해서 현지인과 접촉할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작전과는 다른 구역에서 한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파병 부대는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까? 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명부대라든지 그 한빛부대나 아크부대는 유엔과 협조해서 다 접종을 했고요. 예. 또 아크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주둔국 정부와 협조해서 접종을 다 실시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청해부대 그 장병 중에 좀 중증 환자나 좀 위독한 분도 있습니까? 현재는 조금 위독한 장병은 없고요. 다 간부들인데 3명 정도가 조금 중증도 환자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독한 상태는 아닌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1431님께서 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청해부대가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선상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감염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선상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이렇게 감염된 물론 이제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기착지에서 이제 보급품을 이제 또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급 담당하는 그 장병들 중에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되지 않았는가라는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착하면 이제 역학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산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 수칙 같은 건 장병들한테 잘 숙지시킨 건 맞나요? 네네, 그것은 뭐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역 지침 같은 것도 잘 마련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도 다 돼 있고요. 네. 아하님께서 군 지휘부 오판과 안이한 초기 대응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따지고요. 그 네. 매뉴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최근에 성추행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네, 그 문제도 다음 주 26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보고 받고 네.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집단 그 청해부대 그 장병들 안정되고 그러면 다시 모셔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다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로 가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주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앞다퉈서 경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분위기와 반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뭐 경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청년 세대들도 부동산, 경제, 나 먹고 사는 거, 그게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얘기가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을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사실 대부분 뭐 지지 성향에 따라 뭐 좋다 나쁘다가 좀 뚜렷하게 나뉘고 있어서 그걸 소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권을 향해서는 주로 뭐 포퓰리즘이다 혹은 헛소리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비판할 때. 네. 그래서 뭐 이 정권에서 직감 올린 주범들인데 뭐 뻔뻔한 것 같다. 뭐 지키지 못할 공약들은 차라리 하지 마라. 뭐 재산부터 기부하고 그런 얘기 해라. 뭐 일단 이런. 화가 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네. 야권을 향해서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 야권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의 자격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자격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금수저를 세습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다수인 흑수저들의 박탈감은 어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간 말고 공공으로 좀 싸게 해라.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뭐 오래전에 배운 경제 지식으로 공부도 안 하고 나온 정책이다라는 뭐 또 일부 비판도 또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습니까? 어떤 공약이 지금 청년들한테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뭐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지하는 뭐 응원하는 뭐 그런 후보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뭐 하나 딱 꼽아갖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주식이랑 그러니까 이 연관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특히 뭐 박탈감, 뭐 계층 사다리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아파트를 넘어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응원하는 뭐 반응을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뭐 부동산 정책은 충분히 이게 실현 가능한 거고 부동산 정상을 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가 옳다고 본다. 뭐 이런 응원이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 있네요. 예. 아무튼 청년들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보니까 뭐 나 때는 뭐 이걸 샀다 만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대다수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 분위기는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그냥 그 지지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나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몇몇 뭐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귀족 노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조가 죽어야 뭐 청년이 산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년이 반응합니까? 예, 특히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많은 비판들이 있긴 했는데, 비판이 있어요, 여기도. 예, 특히 근데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왜 여가부는 살리냐 하면서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반응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족 노조는 싫은데 왜 여가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일부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긴 또 여가부가 문제군요. 주로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베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관심이 크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근데 이걸 따라가는 정치인들이 또 있고요.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해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결론적으로 일본에 가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인터넷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 대부분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방일은 절대 반대한다. 뭐 일본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할 때가 됐다. 뭐 이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친일이 다른 게 아니고 일본이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친일이라고 본다. 뭐 그래서 결국엔 가는 걸 반대한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지만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외교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난상토론 끝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의 보수나 진보를
뭐 구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도 방일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예, 일부 커뮤니티의 일부 이야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네. 이 방일에 대해서는 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안 한다 결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요? 결론이 나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한 결정이다, 뭐 고뇌가 느껴진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거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보수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뭐 영부인 어떡하냐, 관광도 못하고 이런 맹목적인 비난도 있었고요. 뭐 가서 박대받느니 안 가는 거다, 뭐 이거는 나름 머리를 쓴 거다, 뭐 평창에 아베는 왔는데 올림픽과 정치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냐, 뭐 이번엔 가는 게 맞았다, 뭐 외교 역량을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갔어야 된다, 뭐 이것도 결국엔 다 표 민심 계산하고 저런 것 같다, 뭐 소름 돋는다, 이런 일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찬성한다, 뭐 평소에 지지하진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맞는 결정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청년들도요? 예, 맞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보수 커뮤니티 일부 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네, 김현숙님께서 청년들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1521님께서는 황희두 씨 포함해서 2030 세대는 지금의 정치권의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각종 졸속 대책 믿으면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 30세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청년 정책 펼쳐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나요? 2030 세대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면 좀 경륜도 경험도 좀 필요하죠. 네. 아무튼 청년 세대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남수님께서는 일베 반응은 좀 앞으로 그만 좀 하시죠 얘기하는데, 일베가 젊은 세대들한테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일베가 외치면요, 정치권에서 따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일베는, 그리고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베에서 던진 정책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막 살아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MZ세대들이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기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전체 인구의 34%가량을 차지하는 MZ세대가 국내 주요 기업 임직원의 60%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MZ세대로 인해서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결정권과 취향,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MZ세대에 맞춰서 인사 제도가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일, 가정 양립과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형 근무 제도, 뭐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 MZ세대들은 뭐 본인의 자유, 행복 이런 걸 또 중요하니까 유연 근무제도 굉장히 지지하고 나서겠네요. 예, 그래서 매월 급여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하고 오후 5시 전에 퇴근을 장려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예. 임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전문 상담센터, 그리고 마음 건강 클리닉 이런 거를 운영을 해서 이런 1대1 상담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벌이고 치료도 돕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 주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거점 오피스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데 동네마다 거점 오피스를 하나씩 둬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면 됩니까? 예, 뭐 그런 방식으로 이런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이런 근무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육아에도 적극적이죠. 예, 요즘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을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2018년에 93명이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171명으로 2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영향이라고 하는데, 특히 뭐 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회사에서, 특정 회사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근데 서서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MZ세대를 위한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예를 들자면 리버스 멘토링, 이게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후배가 선배들한테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배가요? 식으로 그래서 선배가 기존에는 계속 뭐 라떼다 뭐 가르치고 수직적이고 이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어요? 또 다른 회사는요? 예, 뭐 이외로도 비대면 교육을 도입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이게 3차원 가상 세계에 대해서 교육과 채용 분야에도 적극 활용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강당을 비롯한 교육 장소, 휴게실, 식당 등 현실에 기반한 가상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사흘간 아바타와 화상 채팅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이탈리아 피렌체, 터키 이스탄불 등 유럽 여행지를 선택해서 2시간가량 온라인으로 둘러보는 뭐 그런 교육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 하지 말고 그냥 2시간 동안 놀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 모이라고 강당에 모여서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르셀로나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이 광장 이 성당 이거 꼰대가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신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참신하다. 근데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럴 시간에 다른 거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보였습니다. 그냥 차라리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그런 게 낫겠어요. 청년들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뭐 대기업들이라 뭐 세대 차이를 받아들이는구나. 뭐 앞서 말씀드린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리버스 멘토링도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어른하고 너무 대척해서 나누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들도 많았고요. 뽑기로 즉시 퇴근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런 거 좋네요. 뽑기 해가지고 당첨 퇴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다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뭐 보통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437님께서 최근에 청년층 MZ세대는 카카오 공모주에 올인하려고 다시 연끌하고 있다는데 레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꼭 그 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뭐 특히 정치인 관련해서는 또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관련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 관련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청년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주식으로 왔어요? 주식과 비트코인 사이에서 계속 많이 왔다 얘기를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훨씬 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주식에 관심 많아요? 정치인 관련주? 테마주. 알겠습니다. 0545님께서 저는 70년생입니다. X세대죠. 아, 그렇네요. 당시에도 대단한 세대인 것처럼 말했는데 결국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890님께서 김홍빈 대장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상록수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뭐 인생은 아름답자 go 한 번 더 외쳐본다 함께한 약속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년 전 태훈이는 삼형제 중 막내로 모두의 기대와 축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두 형이 그랬듯 태훈이도 그저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기만을 바랐는데요. 현실은 그 바람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태훈이는 안면 외소증과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의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두 형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방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5 식구가 마음 편히 웃어볼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터널을 헤매는 태훈이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상황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구름이 걷히면서 볕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이르면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위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밤에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제주 26도, 부산과 독도 25도로 오늘 밤 열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내일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서울과 대전, 춘천이 36도, 세종과 광주 35도로 상당히 높겠습니다. 동풍 때문에 서쪽 지역의 기온이 좀 더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일대로는 지금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수도권, 강원 영서 지역, 충남, 충청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구름이 걷히고 더욱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9도, 습도는 71%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국방부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청해부대 34진 장병 160명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한 대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장마의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을 뒤덮고 있어 어제를 마지막으로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인해 상장 일정이 9월 말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리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결전지인 일본 도쿄 땅을 밟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엔 김연경을 응원하는 일본 현지 팬 다수가 몰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과 박과 함께 최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어디 계세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 때문에 지금 막 회의를 이제 일단락하고 지금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예산 결산 예결이 지금 바쁘죠. 네네네.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지원금 전체는 지금 여야가 당정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당정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니까, 예. 그 당초에 이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랑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은 이제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구조로 얼마만큼 이 구성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그걸 밝혀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강론을 논의할 때 더 빨리 진행시키지 않겠나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도 국회에서 여당에서 특히 결정할 대목이어서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접한 자료를 가지고서 좀 논의를 전진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자, 대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 52시간 정책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20시간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최영두 의원님. 네, 이거는 사실은 좀 깊이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주 52시간을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매주 52시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 달간에 어떤 일이 좀 많을 때는 몰아서 하다가 또 월 평균으로 52시간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은 젊은 스타트업 하는 젊은 사람들, 또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를 바짝 밀어붙일 때는 좀 바짝 하다가 또 쉴 때는 또 쉬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오히려 젊은 개발자들, 젊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치인 또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그 언어에 자신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삶의 어떤 궤적이 담겨 있는 건데, 이분이 노동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된다 얘기할 때 120시간을 그냥 생각해보고 얘기했는지 일단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52시간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이 법의 기본적인 것은 최소 공약수를 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규정을 두는 거고,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삶의 의미까지, 삶의 가치까지 인정받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120시간을 얘기했을 때 그 취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1960년대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에서 어린 여공이 주 9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술적으로 날 수가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기존의 노동에 대한 의미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지금 노동 현실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해서 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한 것이 요즘에 보면은 잦은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0545님께서 120시간을 빡세게 일하면 쉬게 해주나요? 더 시키지. 그러게요. 12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회사에서는 일을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옛날 이제 그 시절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주 52시간 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매주 단위로 끊어서 52시간제로 하면은 네. 이제 어떤 노동시장이라든가 우리 기업 사업장에서 또는 창업 벤처 이런 데서는 융통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일이 많을 때는 바짝 몰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뭐 또 일 시키면 더 시킬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 논의의 핵심은 그 평균 주 52시간을 한 주로 끊지 말고 3달 뭐 이런 단위로 끊어서 3달 내 주 평균을 52시간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렇습니다. 제 그 지역이 마산 하포인데 이게 유명한 국제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에 항운 노조면은 이제 노조 아닙니까?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항구의 경쟁력은 빨리 선적하고 빨리 물건을 내리고 하는 건데 배가 들어왔는데 주 52시간 지킨다고 계속 미루면은 이 항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항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다른 노동자들을 써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들어올 때는 많이 하고 또 그 배가 안 들어올 때는 좀 쉬고 하는 이런 탄력적인 근무제로 하자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우리 전태일 열사 때하고는 좀 다른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20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언급을 하고요.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를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양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 그것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가 됐던 노동계의 다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단순하게 양적으로 노동시간을 많이 해서 그것을 일할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60년대 70년대의 어떤 산업화적인 시각이다. 지금의 시각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를 봉쇄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가 나와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 이렇게 얘기를 던졌습니다. 대구에 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영두 의원님.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대구에 내려가서 윤 전 총장이 대구 찾아가지고 대구를 봉쇄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가 나와서 시민들 상실감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왜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몰렸을 때 지난해 봄이죠. 봄에 이제 여당의 어떤 관계자가 대구 봉쇄 발언을 했다가 물러나고 사과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자의적했던 그런 미숙함을 이제 비판한 대목이고 특히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입었을 상처를 윤석열 총장이 이제 표현한 것이겠죠. 네. 자, 가장 정치적으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선동의 의미를 좀 담는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데 그 대구에 찾아가서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지난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서 그것도 봉쇄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대구민들에게 지역적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올드 정치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니 대구에 가서 대구의 신산업이 뭐가 중요하고 대구의 경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그럼 구미공단 같은 경우 있었지 않았습니까? 산업화의 전진기였다고 하면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설적인 어떤 새로운 대전환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태가 좀 저는 구시대적 정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최영두 의원님.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이제 대구 이야기가 워낙 크니까 언론이 그것만 이제 주목했겠죠. 주목했을 텐데 대구에 가서 왜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정치인이 다 기본이 있고
또 주변에 참모들도 있는데 그건 뭐 대구야 지금 여러 가지 새로 필요한 신산업이라든가 주변에 참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유능한 경제관리 출신도 있고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가셔요. 지금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윤 총장이 요즘 그 밀턴 프리드만의 책도 읽으시고 아주 그 철학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아니 벼락치기로 지금 프리드만 책을 읽어서 지금 이제 대선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정호님께서 이제 하면서 보는 거죠. 예. 남정호님께서 이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문제되니까 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전달한 거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씨 능력 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6540님께서는 국회의원부터 주 120시간 좀 일 좀 하시고 일주일 쉬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 자꾸 이렇게 윤석열의 입 자꾸 논란이 됩니다. 논란거리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약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제 며칠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면서 네. 그 굉장히 참 여야 모두 통틀어서 이 평판이 높은 김용우 전 의원을 이제 접근으로 그렇죠. 대변인격으로 네.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제 삼지 않았습니까? 네.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보고 참 잘됐다 이고 우리 또 당내에서도 평판 좋은 몇 분들이 이제 실제로 돕는다 하시고 네.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도 유권 해석이 당내에서 네. 당내 주자를 돕는 것은 의원들이 돕는 것은 그건 좋다, 관계없다. 당규에. 최영도 의원님, 그러면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은 평판 나쁜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빨리 오셔서 좀 돕도록 아마 윤 총장께서도 저런 우리 당 의원도 연락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윤희석 의원 같은 분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최영두 의원이 밀턴 프리드만 책 읽는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1980년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해서 케인지안과 밀턴 프리드만의 어떤 작은 정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논의가 통화제약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냐면 이 윤석열 후보가 80년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그런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얘기 잠깐 들어주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공부한다라는 의미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얘기하면 지금 대전환기 아닙니까?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에 대한 공부를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죠. 80년대 우리 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을 지금 다시 본다라는 게 다시 복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대 다시 고시 공부하러 가는 건가요? 아니 지금 최영두 의원의 책 아메리칸 트라우마라도 읽어야 돼요 지금. 그럼요. 외교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지금 프리드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하고 케인지안 경제학의 양 기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케인지안 학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리즘이라서 통화주의 프리드만 그건 이제 하나의 경제학의 고전의 양 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골고루 봐야죠. 고전 없이 또 새로운 학술이 또 있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딱 처음에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 했을 때 많이 갔잖아요. 국회의원들 한 25분 가시고. 그때는 이제 격려하러 간 거죠. 격려하러 갔고요. 지금 격려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빨리 입당 안 하시나 기다리고 있고. 아니 오늘 제가 모 의원하고 또 방송을 했거든요. 그 국민의힘에. 지금 조금 더 관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고 하더군요. 자, 3641님이 윤 총장 너무 스토커하는 거 스토커 방송인가요? 이 얘기 너무 많이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또 비판적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좀 훌륭하다. 이 장점이 뭔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부터.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참 사람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인품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경제학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에 부응하는 사람이 그 국난을 개칠 만한 그런 훌륭한 학식이 있어도 대통령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어떤 시대의 정신, 누가 말씀하신 별의 순간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인데 그 지난 4년간에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치의 혼란 이런 것들을 해칠 사람 또 거기서 보여준 원칙 같은 거 강란을 이제 국민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최근에 무슨 골프 뭐니 해서 어느 신문사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윤 총장이 저렇게 엉터리로 핍박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상만 강화시킬 것 같은데 지금 윤 총장의 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그 국민적 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불과 1, 2개월이 아니고요. 정치 출마 선언한 뒤가 아니고 사실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는 당도 잘 아실 테고 또 국민들이 이제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법치의 어떤 추락 속에서 법치를 적어도 이 문제만은 원칙을 세울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또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여망이 묻어 있기 때문에 참 그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분해해서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들은요 누구나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장점이어야 됩니다. 아니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국민이 바라는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다리를 항상 건너게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그런데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늘 올려놓고 시험대에 있는 게 정치인인데. 앞서 이제 법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출신 아니겠어요? 검찰총장까지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접대 의혹이라든가 어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슬로건을 내세우는 게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나 검찰총장 시절에 과연 자기 자신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느냐에 대한 그 잣대를 엄격하게 지금 들이미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한 어떤 통과가 윤석열 총장에게 있는 거고 이걸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실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박성준 옐로 카드 장점 하려고 했더니 2분 동안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걸 얘기한 거지 제가 단점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발광체냐 반사체냐 논란이 계속되는데 최영두 의원님 발광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반사체가 지금 너무 세니까 지금 발광체가 돼가고 있죠. 돼가고 네. 있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삼는 언론사가요. 2019년 10월 11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모 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다가 7개월 만인 2020년 5월 22일 날 일면을 통해서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때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보도. 그러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야죠. 해야 되고 네. 그런 검증을 할수록 우리 윤석열 총장의 가치 같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0195님께서 네. 이거 밀턴 프리드먼 책 읽는 것도 누구 눈치를 봐야 되나요? 아니요. 책 읽어야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현지안도 있고. 네. 예. 자,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신경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박성준 의원. 모든 대선에서의 당내 경선은 주진우 앵커도 취재를 해서 알겠지만 치열합니다. 네,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해. 그래서 상대 후보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당내에서 지적하는 게 더 아프고 당내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생채기도 더 나고 그 앙금도 남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면서 실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정신으로 예비 경선을 임했는데 실제 예비 경선 과정에 지사님 표현으로는 발차기까지 해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주먹으로만 때려야 되는데 발로 찬다. 룰에 벗어난 얘기까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방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더 가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여당의 고륙 상쟁이라는 게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륙 상쟁이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처가 깊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정말 그 내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걸 탈출하기도 하고 또 지금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재집권은 그냥 집권 연장이 아니고요. 양정철 전 원장이 했다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실수와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청해부대에 갔던 우리 군인들이 전부 확전 사태로 돌아오는 그런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군 통수권자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여당 대선 주자라는 분 한 분 책임 있게 말하는 분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데서 오히려 차별성을 보여야 되고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제 저렇게 네 분이 이렇게 보력 상정이 깊어지면은 점점 더 좀 파멸적인 결과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고륙상정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 재집권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절실함과 절박함이 매우 크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면에 여론조사를 또 해보면 정권 교체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고륙상정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적정한 어떤 선에서 지키면서 보다 나은 민주정부의 사기를 창출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저는 갈 것이다. 지금 이제 네거티브 공방도 분명히 있지만 파지티브한 면으로 저는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또 민주당의 재집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갈 거고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지금 전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 최근에 출마 선언했을 때 역순으로 보자면은 경남의 GRDP를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국 최고로 지킨 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박진 의원 우리 외교의 신이라고 할 만한 분이고 또 유명한 윤희숙 의원 참 우리 현직 국회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의 집권 역량을 보여주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사 출신의 원희룡 지사도 계시고 해서 내부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경선이 시작되면은 그 역량 또 TV 토론이 진행되면은 그 역량이 좀 도드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후보들이 이제 결집하면서 큰 어떤 다이내믹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싸움이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나 저기나 민주당이나 지금까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이제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뽑히는 과정에 국민의힘에 이제 관심이 쏠렸고요.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실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물 경쟁이 또 나오면서 여러 이제 또 논쟁과 더불어서 또 정책 경쟁까지 나오다 보면 우리 민주당에 대한 또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담아서 정말 시너지 있는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영두 의원 방송 중에 뭐 마시셨어요? 커피 마셨어요. 커피 마셨어요. 혼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이 옐로 카드입니다. 3047님께서 원팀 원안의 팀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경선 레이스는 시작되었고 좀 치열해지고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가박당 다음 시간에는 더 뜨겁게 벌써 끝났습니까? 네, 논해보겠습니다. 1012님 마지막 질문 들어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왜 준표형 뺍니까? 홍준표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는 한번 대선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은 처음 출마한 사람들만 일단. 진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영두 의원님의 마음이 들켰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다 우리 당내 후보들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뉴스 가볼까요? 네, 혹시 GD 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GD 리스트, G드래곤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D는 사실 G드래곤이긴 한데요. 네. 새로운 GD 리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말로 관리 대상을 줄여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요. 관리 대상을 GD라고 한답니다. 네, LG전자 내부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 LG의 채용 청탁 관리 리스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네. 민간 기업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난 셈입니다. LG. 네. 굴지의 기업, 대기업에서 재벌가에서
채용 척탁 관리 리스트가 있었답니다. 네, 그걸 이제 GD 리스트라고 한다고 하는 건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공정과 상식, 이 얘기해야 돼. 상징적 사건이에요. 진짜 금수저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도도 안 됐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세계일보가 굉장히 큰 보도를 했습니다. 예.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무렵 최고 인사 책임자 주도로 속칭 GD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 관리했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각종 사회 유력 인사들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딸, 국세청 간부 아들, 조달청 고위 공무원 딸, 지방법원 부장판사 동생,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의 딸 등의 이름이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LG전자 내부 세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권영수 LG 부회장과 남용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 임원들이 자녀, 조카, 사위, 며느리, 지인 자녀 이런 사람들의 입사를 청탁했다라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인 SK텔레콤 사장 아들과 기업은행 부행장 아들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LG전자가 입사자의 이름, 성별, 소속, 입사 시점, 학력, 출신학교 이런 신상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처음으로 청탁한 사람, 그러니까 원청자라고 되어 있고 청탁자와 채용자 관계 이런 것들을 채용 비리를 암시하는 항목이 적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문건에 담긴 입사자 중 상당수는 입사 이후에 어떻게 승진했고 전보했는지까지도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청탁받고 나서 AS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죠.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예. 특별 관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채용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승진했고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있는지 특별 관리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뭐 일종의 보험, 뇌물 이렇게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채용 비리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챙기고 그걸 보고하고 문건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니까요. LG전자 관련자들, 그런데 또 정관계 유력 인사들, 그리고 관계회사. 우리 아들 우리 회사에다가 채용시키기, 그러니까 니네 회사에다 해줘. 이거 품앗이까지 되는, 이게 진짜 사회 공정과 상식을 그냥 무너뜨리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이게 상징적 사건인데 왜 이렇게 조용했어요? 수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수사를 하고도 덮일 뻔했습니다. 현재 LG그룹 계열사 최고 인사 책임자 박모 전무 등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검찰이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아니, 약식 기소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약식 기소라고 하는 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붙이지 않고 약식으로 자신들이 죄를 판단해서 벌금 매기고 끝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개 재판에 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세상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건에서는 세상 뒤집힐 것처럼 막 떠드는데, 이런 사건은 쉬쉬하면서 봐주려다가 판사가 이거 심하다, 재판 붙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나마 판사가 제지를 하게 된 건데요. 네? 판사가 이러한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 임광호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경찰이 LG전자 한국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1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요. 경찰이 네, 원래는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2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검찰이 판단을 해보고 다 이제 재판에 붙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 중에서 4명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 판사가 석연치 않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석연치 않아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 정도면 검찰이 지금 경찰 수사를 막았다, 이렇게 볼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가 실제로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불기소한 경우와 기소된 피고인들 차이가 뭔지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판단 못 믿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경찰 수사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 사건을 넉 달 넘게 내사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반쪽짜리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그은 거예요? 검사가 그은 거예요? 네, 그 당시는 판사가 또 그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예. 원래 이제 2013년부터 2년치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쭉 영장을 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들여다봐야죠. 네, 이제 그런데 2013년부터 2년치로만 제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영장을 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갔는데 실제로 외장 하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아, 그때 거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외장 하드가 딱 2013년, 14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쭉 2019년까지 연결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GD 리스트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파일 전체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막아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2년치만 압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절차를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2015년 이후에 LG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2013년 사건인데요. 그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 기소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검사가 약식 기소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 이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누가 막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막았는지 검사 이름 리스트 좀 주세요. 네, 물론 뭐 검찰의 어떤 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영장을 냈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리스트를 다음 시간에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읽어주면서 그 검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음 시간에 꼭 이어가겠습니다. 자, 2081님께서 LG만 리스트가 있겠어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른 기업도 있어요, 사실. 언론사도 있었어요. 신문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된 거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백줄 강원랜드 채용비리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때 누구 꽂아라 했던 국회의원들 아직 떵떵 소리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 자, 우리 사회 공정을 무너뜨리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우리라도 크게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좋은 보도했는데요. 자, LG의 GD 리스트, 채용 청탁 관리 리스트 누가 막았고 어떤 검사들이 수사 못했는지 안 왔는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낮에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밤에는 술접대 받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예요? 어떤 검사야? 검사 이름부터 대. 네, 유아무개 검사라고 하는데요. 유아무개라고 하지 말고 검사 이름을 대주세요. 예, 제 시사인 기사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자. 네, 김봉현 전 회장의 술접대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하지요. 예, 그 유명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 풍자를 낳은 사건인데요. 그렇죠. 나노 기술. 네, 김봉현 전 회장이 2019년 정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불거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렇죠. 수사 끝에 검찰이 이 자리를 만든 특수부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 나아무개 검사를 소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봐줬죠. 1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네, 그 봐준 검사 중에 한 명인 건데요.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유아무개 검사가 시사인 취재 결과 2019년 당시에 김학의 3차 수사팀 소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김학의는 봐줬고 또 술은 얻어먹었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윤중천이라는 스폰서와 밀착한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를 추궁하다가 밤에는 강남 룸살롱에서 술접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네, 같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4월부터 8월 3차 수사팀이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사건이 2019년 관련되어 있고 제가 날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2018년 시기였으니까 19년이요. 예. 19년이요? 네네. 그러면 아무튼 김학의 사건 수사하다가 저녁에는 또 술 먹었습니다. 자, 이 검사가 검찰 수사 딱 시작하자마자 휴대전화 잃어버렸어요. 그분인가요? 네, 사실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이 검사만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유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이틀 전에 자기 휴대전화 잊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베이비페어 박람회 갔다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모두 그 시기에 휴대전화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휴대전화 바꾸고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무슨 참.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 처음 받을 때만 하더라도 유 검사가 김봉현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검찰이 술접대가 있었던 날 유 검사의 10여 시간 체크카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자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요. 그 결과 그 강남 룸살롱 근처에서 택시 타고 관사 부근에서 내렸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유 검사는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택시 이용 내역이 그렇게 나온 것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기소를 하진 않은 대신에 이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 스폰서 문제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게 그 범죄의 소굴이기도 해요. 네, 이제 정말 이 정도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좀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가 왜 안 나오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조차도 스폰서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인 취재 결과 좀 지적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최근까지도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스폰서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검찰에서 더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온화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수사해요. 그래서 다 봐주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 못 맡긴다고 하는데 참 이제 이런 고리는 부패의 고리는 좀 끊어야 될 텐데 참 그렇습니다. 네, 부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유아무개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취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LG 관련된 청탁 리스트, GD 리스트에 대한 보도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퇴근 시간을 앞두고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퇴근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산마치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는 먼저 성남유분수 부근에서 정체고요. 송파 부근 갓길에서는 여전히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서안암에서 토평 사이로 11km 구간에서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구리 부근과 이후로는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토평에서 강일 사이와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부근, 다시 송파 일대로 정체고요. 성남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마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사고가 나면서 2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독일의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100여 명이 숨졌고요. 이틀 동안 내린 유례없는 물폭탄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0km 높이의 불구름이 치솟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폭염이 기승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리고 소나기 이어집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아까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극단적 기후가 부유한 세계도 강타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아닙니다. 기상이변 아닙니다. 기상재해죠. 기상재난은 어디나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겠습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다가 지금 그치고 한반도 확실히 기상이변인 것 같습니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달라진 기후 자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후와 관련된 현상들을 통틀어서 이제는 지구온난화라고 하지 않고요. 예. 이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계 도처에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후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열돔 현상 일어난다는데 열돔 현상은 뭐예요? 네, 열돔 현상은 일반적으로 그 여름철에 지표면이 달궈져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며칠 뒤에 사라지고 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하는 게 날씨의 원리인데요. 근데 한 곳에 지금 며칠씩 이 뜨거운 공기가 상층의 어떤 뚜껑과도 같은 그런 고기압에 짓눌려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돔처럼 한 곳에 계속 갇혀있는 현상을 열돔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여름이 무더웠다고 기억하는데 올해도 비슷합니까? 올해는 더 덥습니까? 네, 올해도 지금 이제 열돔 현상이 시작이 됐고요.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서울 기온이 36도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에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을 때 서울이 거의 39도가 넘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폭염은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더울수록 에어컨 틀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 돌아가면 실외기 돌아가고 실외기 온도 때문에 더 더워지고 이 더위가 그 에어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더 뜨겁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에어컨 열기들이 큰 영향을 주는 거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논할 때는 그 에어컨 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그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 효과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에서 지금 50도가 넘는 폭염 계속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더운 거 그리고 북미 지역 더운 거 이것도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건가요? 우리 그 기후과학자들이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기자분들이 이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까라는 한 질문 하셨을 때인데요. 네. 개별적인 어떤 극단적인 현상을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랑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대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매해 반복된다든지 우리가 2018년에 100년 만에 폭염이 왔었는데 3년 만에 또 거기에 준하는 폭염이 오지 않습니까? 예, 요럴 때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요, 한 20년 전에도 KBS 뉴스에서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더워지고 있습니까? 네네. 지구 평균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 평균 온도보다 약 1.5배 내지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기상청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과학적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네. 예.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 기상 이변 양상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특이할 만한 현상은 블로킹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로킹이라 그러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기류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예. 이제 날씨라는 게 맑았다가 흐렸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웠다가도 금방 또 이제 찬 기운이 들어오고 하면은 해소가 되는데 이 블로킹 현상, 한 곳에 오래 고기압이 혹은 저기압이 머무르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사망자도 속출하고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이 블로킹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원래 이제 우리 날씨라는 것이 이제 제트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계속 흘러다니는데요. 네. 이제 이 흐름이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느려지는 게 지구온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순환돼야 되는데 비가 오다가 고치고 그다음 덥다가 식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순환 기능이 고장났다. 앞으로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 1도 등 증가했는데 2도가 증가했을 때는 이러한 폭염이라든지 홍수, 집중호우의 빈도가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네. 빈도수가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어떤 이상기후 현상 자체도 문제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침수 지역이 실질적인 위험으로 우리를 좀 더 위협하게 되고요. 네. 또 이러한 해수면 상승 자체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피해를 훨씬 더 이제 해일을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또 피해를 줌으로써 점점 더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P4G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자고 하고 탄소 배출 감축하자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5도 지구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를 1.5도 선에서 억제하자 온도 상승을 라고 우리가 정치인들 위주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은 이제는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5도 타겟이나 2도 타겟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도한 또 공포감을 가지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곧 1.5도를 못 지켜서 지구가 멸망하니까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의 지구 온도라는 게 한 2도, 3도 올라가도 또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저감 정책과 또 이제 그 대응 정책이 병행이 돼서 국가별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과 모든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화석연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 지구에는 큰 데미지를 그러니까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에너지 인프라를? 네, 그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화석연료 시대가 저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게 아니듯이 예. 석유를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써야 다른 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부류에서는 계속 원자력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외치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자력이 이슈가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네. 언급이 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많은 국가들에서 원자력도 우리가 만약에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기후위기 대응 자체에서는 이제 원자력도 활용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 자체의 위험성은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는 한데요. 예. 제가 가진 생각은 구형 원전은 폐기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원전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열린 마음으로 열어놓고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 여름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라고 하면 이제 개인부터 얘기를 하면 네, 저부터요. 예.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기후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굉장히 많은 괴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너무 공포심에 떨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 정보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기후 위기에 공부를 하고 마인드셋을 가지고
기업과 정부가 좀 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개인이 이제 압박하고 SNS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개인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네.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일본 골판지 침대 고집하는 이유, 아베 형이 골판지 회사 사장이라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친환경이라고 자랑하던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관계 방지용이라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조롱거리가 됐다는 뉴스는 마구 쏟아지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골판지 제조업체 사이에 유착옥이 불거졌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형 아베 히로노부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쓰비시 그룹 이 패키징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골판지 만들거나 골판지 업체 원재료를 판매하는 회사였대요. 회사를 운영했대요. 참 정치권에서 그런데 문제 삼지를 않아서, 언론에서 문제 삼지를 않아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나라여서, 신기한 일이어서 저희가 주필에서 꺼내봤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쓰면 두부 3개월, 고추장 3년?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먹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하셨을 거예요. 유통기한 딱 보면 어이구 하루 지났네 그러면서 버렸던 기억 있었는데요. 아니 그거 먹어도 괜찮았대요. 냉장 보관 원칙을 지키면 소비기한은 달걀은 70일까지 늘어나고요, 두부는 104일입니다. 그리고요 고추장 참기름은 3년 6개월 동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때문에 버리던 식자재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훨씬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2023년부터는 이런 고민에서 좀 벗어나자고 소비기한으로 늘리는 그런 표시 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OECD 37개국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이 연간 548만 톤이고 처리 비용이 1조가 더 넘게 된답니다. 2018년 기록을 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6%는 식품 생산 때문에 생기고요, 6%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소비기한 잘 챙겨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좀 기후재난 조금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오후 6시 1442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일 또 기록이 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돌발 퀴즈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비빔밥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비빔밥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비빔밥이 정답인데 저희들은 햄버거 세트 선물 드립니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가십시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yeah.